시청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한 사람이 1명, 거부한 사람이 2명인데 정작 검찰이 기소한 쪽이 응한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10일 동안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이 어젯밤 결심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위증과 직권남용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벌금 500만 원을 분리해서 구형했고 선고는 오늘 새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위증 다툼이라고 보도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검사실에서 술 마셨다는 청문회 증언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자리라면 왜 10일이 필요했을까요? 일반 국민 참여 재판은 하루나 이틀이에요. 길어야 사흘입니다. 기존 최장 기록도 5일에서 6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평일 10일을 아침 9시 반부터 밤 10시, 11시까지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검찰이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건을 굳이 7건으로 쪼개서 끌고 왔기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을 모두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한 사람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작동했던 방식 자체가 배심원 12명 앞에 통째로 펼쳐진 자리입니다. 잠깐만요. 그 거짓말 탐지기 비대칭 다시 짚어드릴게요. 응한 사람 1명, 진실 반응, 거부한 사람 2명, 그리고 기소된 건 응한 사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위증 다툼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작동해온 정치검찰의 설계 방식이 10일이라는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 안에서 통째로 노출된 사건이에요. 조중동 계열 보도만 보고 계시면 이 재판이 왜 역대 최장이어야 했는지부터 안 보입니다. 위증 사건이라는 프레임 하나만 반복되거든요. 검사실에서 술 마셨냐 안 마셨냐 거기서 멈춰버려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위증이라는 프레임에 시선이 갇히면 정작 그 프레임을 깔아준 게 누구인지부터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층, 표면 10일 재판의 4가지 쟁점과 핵심 증거 체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층, 동기검찰이 왜 한 사건을 7건으로 쪼갰는지,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번째 층, 결과 대북 지원 사업가들 초토화의 의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왜 이 한 재판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의 사정거리.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 이제부터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한 층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이번 재판이 진행된 곳은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장은 송병훈 부장판사예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 빼고 평일 10일, 매일 아침 9시 반에서 10시쯤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국민참여재판은 하루에 끝납니다. 사건이 복잡해도 이틀, 사흘이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최장 기록이 5일에서 6일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0일이에요. 통상 사건의 5배에서 7배가 걸린 겁니다. 그것도 매일 자정 가까이까지. 배심원단도 좀 특이합니다. 12명을 뽑았는데 그중 7명이 본배심원, 5명이 예비배심원이에요. 본인들은 본인이 예비인지 본인지를 모른 채 10일 내내 재판에 참여하다가 평해 직전에서야 7명이 가려집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양측이 배척할 수 있는 절차도 거쳤어요. 이번 배심원단 구성 자체는 매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쟁점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가 공소권 남용. 이게 인정되면 실체적 혐의를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화영 측은 이번 재판 핵심 변수로 이걸 깔아뒀어요. 두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에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화영 측의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벌금 500만 원을 분리해서 구형했어요. 세 번째가 직권남용,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에서 실무진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묘목 사업, 밀가루 지원 같은 거죠. 네 번째가 위증. 2024년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한 발언,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 회유를 받으면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청문회 증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여기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증 쟁점 핵심 증거 체인을 보시면 검찰 주장이 무너지는 패턴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먼저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3명이었어요.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술반입에 관여한 걸로 의심받는 쌍방울 계열사 이사 박상용. 보통 이런 조사는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대검찰청 분석관들이 직접 장비를 들고 수원지검까지 내려와서 하루 종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엘리트들이 직접 와서 통상 서너 시간 걸리는 조사를 하루 종일 그만큼 철저하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화영 부지사만 응했고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성태와 박상용은 처음엔 응하겠다고 했다가 통보가 가는 순간 마음을 바꿔서 거부했어요. 두 번째 증거가 옆방 재소자 증언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해요. 이 화영 부지사가 그날 검찰에서 돌아오면서 옆방 재소자한테 검찰에서 술 마시고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도소 안에서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재소자가 일주일에 한 번 운동 시간이나 면회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좌석 배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답니다. 누가 어디 앉았고 페트병에 담아온 술을 종이컵에 어떻게 따랐는지까지 그 정도 디테일을. 세 번째가 설주한 변호사 진술의 모순이에요. 본인 주장이 뭐냐? 6시 10분부터 7시까지 50분 빼고는 항상 이화영 곁에 있었다. 자기가 못 봤으니 술자리는 없었다. 그런데 출정 일지를 보면 그 외 시간에도 13층이 아닌 다른 데 있었던 시간이 여러 번이에요. 본인이 영상 녹화실 안에는 안 들어갔다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음식물 냄새도 못 맡았다고 주장하는데 음식이 반입돼서 식사한 건 검찰과 교도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의 신뢰성 이미 깨졌습니다. 쪼개기 후원 쟁점도 비슷해요. 2011년 이재명 대선 캠프 후원 기조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짜리 소액 후원만 받고 10만 원 이상이 들어오면 하루 이틀 안에 다 돌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 캠프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캠프의 정치적 지인이 캠프 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후보 기조에 반하는 고액 후원을 몰고 왔다? 후보에게 혼날 일이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김성태 한 사람, 진술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직권남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묘목 사업 관련해서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은 2024년 2월에 직권남용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 금속 묘목이 산림복구용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이 판단이 이미 한번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두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페트병 소주 2병을 가방에 넣어서 수원지법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서 법정까지 직접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배심원 앞에 꺼내 보였습니다. 검찰이 술반입 성공 확률을 0.4%라고 주장했는데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실현해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증거 체인을 보니 이화영 부지사의 청문회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 옆방 재소자, 구체 증언, 설주한 변호사, 진술 모순, 신명섭, 묘목 사업, 무죄 선례, 이걸로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자, 여기서 영상 마쳐도 될까요? 사실 여기서 끝내도 무죄 가능성을 잘 설명한 영상이 됩니다. 근데 그건 검찰이 깔아둔 프레임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거짓말 탐지기를 2명이 거부했을까요? 왜 보통 수원지검에서 안 하던 조사를 대검 엘리트가 직접 와서 하루 종일 했을까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무거운 함의가 있어요. 대검이 장비 들고 직접 내려와서 하루 종일 조사를 했다는 건 검찰 내부에서도 어쩌면 이화영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알면서 진행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 인물 2명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했다가 같은 결과가 나오면 더 곤란해지니까요. 이 비대칭, 단순한 위증 다툼에서 나오는 비대칭이 아닙니다. 누가 진실에 더 가까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응시 여부 그 자체가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호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걸 알면서도 검찰이 왜 기소를 강행했을까요? 더 정확히는 왜 한 건이 아니라 7건으로 쪼개서 기소했을까요? 이게 단순한 위증 다툼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7건의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했어요. 6건이었는지 7건이었는지 어쨌든 한 사람한테 한 시점에 무더기로 떨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 무리함이 있었다는 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어요.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인물 주변에서 이걸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그림이에요. 한 시점에 7건이 동시에 터지는 우연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정도 동시성이면 신호로 봐야 해요. 그리고 한번 따져봅시다.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 라인업이에요. 이화영을 무겁게 묶어두면 그 위에 있는 정치적 타깃 한 명한테 진술의 압력을 가할 수 있거든요. 분리 기소 자체가 이미 압박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건은 하나로 묶어서 기소합니다. 소송 경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분리됐어요. 각 사건마다 별도 재판부, 별도 시간, 별도 언론 사이클이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영 부지사는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구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이 깨져도 다른 사건들은 별도로 굴러갑니다. 깨지는 부분만 깨지고 나머지는 살아남는 구조죠. 배심원단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공소권 남용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리기소 자체가 검찰권의 정상적 행사인지 아니면 의도적 압박 도구로 쓰인 건지, 만약 다수 배심원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실체 판단 없이 곧바로 공소기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재판 최대 분수령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짚어드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뭐냐?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그 송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냐,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가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자, 이번 이화영 재판이 같은 진술 토대 위에 서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지만 진술 주체가 같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성태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한 이재명 사건도 분석적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단순한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번 무죄나 공소기각은 이재명 사건의 사법적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검찰이 7건으로 쪼개서 묶어두려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한 사건이 그렇게 큰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박상용 검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2024년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고 박상용은 부인했어요.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이 이미 발의됐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이동했어요. 이게 박상용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이 정치검찰로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같은 시기, 같은 사건 라인업,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게 진짜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사건을 이 정도 강도로 수사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같은 조직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한쪽은 7건으로 쪼개고 10일 재판을 만들어낸 집요함이 있는데 다른 한쪽은 책임 규명 자체가 미적거리고 있어요. 이 비대칭이 우연일까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검찰, 같은 시기, 다른 야권 인사들 사건에서도 정확히 같은 구조로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건의 일탈이 아니라 카르텔의 작동 방식 그 자체입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검찰의 위증 주장이 성립하려면 어떤 가설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화영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 회유를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게 거짓 증언이라면 그는 청문회 이전에 이미 거짓말을 설계해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옆방 재소자가 한 증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게 청문회보다 한참 전이에요. 거의 1년 전입니다. 운동시간, 면회 대기실에서 자유롭게 대화한 자리에서 좌석 배치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페트병에 술 담아 종이컵에 따랐다는 디테일까지. 이게 위증이라면 어떤 사람이 존재해야 하느냐. 1년 뒤에 자신이 어떻게 위증할지를 미리 설계하고 그 알리바이를 옆방 재소자한테 흘려둘 수 있는 사람. 이소부화에서 늑대가 양에게 말합니다. 너 작년에 내 욕을 했지. 양이 답해요.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늑대의 답이 뭐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검찰은 그 가설을 배심원 12명에게 팔러왔습니다. 10일이 왜 필요했는지 답이 거기에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한 1명은 진실 반응, 거부한 2명은 핵심 증인, 그리고 기소된 건 응한 사람. 이 비대칭이 왜 비대칭이었는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비합리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합리성이 권력의 통제권 안에 있었던 시기에 정상적 작동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하셨습니다. 지상파나 종편 뉴스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보이는 구도예요. 위증 다툼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갑시다. 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 끝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한국의 대북 지원 사업가들을 사실상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 사업, 북한 활동, 인도적 지원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 자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사처벌이 아니에요. 회복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사람들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미중일 러북사에서 갖는 유일한 비대칭 카드가 뭐냐? 남북 채널 그 자체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 채널을 유지하고 관리할 사람들이 사라지면 한국은 강대국 외교의 종속 변수가 됩니다. 보수 정권이 대북 지원을 형사처벌화한 게 결과적으로 한국의 동부가 협상력 자체를 깎아낸 자해였다는 얘기예요. 이걸 회복하는 사법적 첫 단추가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이 또 하나 가리키는 게 있어요. 정치검찰이 야권 인사를 어떻게 짜인 그림으로 묶어왔는지 그 작동 방식의 박물관 전시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2.3 비상계엄으로 가는 길에 검찰 권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의 한 단면입니다. 정치 검찰이 통상적인 사법 작동 방식을 벗어나 야권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한번 확립되면 그 다음 단계가 비상계엄이에요. 검찰 권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같은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죄나 공소기각은 단지 이화영 한 사람의 사법 처리가 아닙니다. 12.3 책임 규명의 사법적 입구예요. 어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화영 본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미 확정 판결받은 사건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이에요. 이번 재판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나오면 그 특검의 사법적 입지가 정당화됩니다. 검찰개혁이 정치 캠페인이 아니라 사법적 응급조치라는 인식이 한 번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 한 재판이 가지는 무게가 이래서 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거짓말 탐지기에 응한 건 1명, 거부한 건 2명. 그런데 기소된 건 응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이제 정확히 뭐가 이상했던 건지 보이실 거예요. 오프닝 시점에 이 비대칭이 처음 던져졌을 때 그건 단순히 검찰이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7건의 분리기소, 김성태 진술, 신빙성, 신명섭, 무죄 선례, 박상용 검사
탄핵, 그리고 12.3로 가는 길에 검찰 권력 작동 방식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대칭은 검찰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검찰이 작동했던 방식의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주류 매체가 이 비대칭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 이것도 사건의 일부예요. 위증 다툼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같은 매체가 같은 시기에 12점 3 비상계엄 책임 규명을 다룬 톤과 이번 위증 사건을 다룬 톤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무게가 더 실려 있나요? 그 비대칭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죠. 이 재판은 이번 한 번만큼은 몸통을 향해 꼬리가 돌아간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 부지사의 청문회 발언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한 정부식이 검찰 권력 전체의 작동 방식이 평가받게 된 겁니다. 10일이라는 시간, 12명의 배심원, 그리고 단 한 명만 응했던 거짓말 탐지기. 이 세 가지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게 여기까지 와서 보면 분명해져요. 우연이 3번 겹치는 일은 없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건 이화영 한 사람의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건을 설계한 검찰 라인업에서 누가 어디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게 되는가? 박상용 검사 한 명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위까지일까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 선고 결과, 조작기소 특검 출범 시점,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다음 기일, 이 세 시점 따로 보면 다 다른 사건 같지만 같은 한 그림의 세 모서리입니다. 채널 알림 한 번씩 설정해 두시면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가장 중요한 다음 층을 놓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